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30대 남교사입니다. 작년에 크게 충격받은 일이 있어서 제 마음을 달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요. 그중 이 채널에서 사연을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했고 용기를 얻어 정상적인 삶을 지낼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충격에서 거의 벗어나서 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네요. 제 사연은 다른 사연 못지않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럼 꼭 끝까지 들어주셔서 제가 어떻게 끝장을 보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교대를 졸업해 3년 만에 중등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사가 되어 중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꿈꿔왔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죠. 게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선생님을 꿈꾸던 절친과 같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기쁨은 배가 되었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긴 하나 평소에는 내성적이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 학교를 제외하고는 늘 집에서만 지냈는데요. 나이가 30이 넘어도 제 생활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 태수야, 넌 여자 안 만나냐? 우리도 이제 30이 넘어서 슬슬 미래를 함께할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야, 마음에 들거나 좋아하는 여자도 없어? 좋아하는 여자? 뭐 사실 관심이 가는 사람은 있는데 다가가기가 어렵네. 뭐? 야, 그게 누군데? 나도 아는 사람이야? 야, 혹시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바로 옆반의 담임교사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교무실과 식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싱긋 웃는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진작부터 좋아하고 있었죠. 우리 학교 선생님 맞아. 오랫동안 짝사랑해왔어. 너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말이야. 야, 임마.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이 학교 여선생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알잖아. 여하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누군지나 말해봐. 정말 도와줄 거야?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옆반의 김민희 선생님이야. 석준이 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아, 김민희 쌤. 이 자식, 눈 진짜 높네. 야, 김 선생님 좋아하는 남자들이 어디 한둘이야? 다들 김 선생님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린다니까. 뭐 어쨌든 이 형님만 믿으라고. 내가 조만간 식사 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그때 고백해봐. 처음 밥 먹는 자리에서 바로 고백하라고? 야, 그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몇 번 만나고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순진한 눈으로 석준이에게 묻자 혀를 차며 대답하더군요. 야, 임마, 사랑은 타이밍이야. 야, 괜히 밀었다가 다른 놈한테 뺏긴다고. 야, 게다가 김 선생님은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여자란 말이야. 다른 놈이 채가기 전에 네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그러니까 내가 자리 마련하면 무조건 남자답게 고백해. 야, 만약 차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하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으니까. 그렇게 석준이에게 털어놓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게다가 학교 밖에서 만날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말에 기분이 무척 좋더라고요. 일주일 뒤 석준이에게 김 선생님과 약속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저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마음으로 석준이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저희보다 먼저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서들 앉아요. 주문은 제가 알아서 해놨습니다. 역시 우리 김민희 선생님은 센스가 있으시다니까. 오늘 밥은 태수가 살 거예요. 왜요? 이 선생님한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싱겁긴. 어쨌든,
이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저는 드디어 김 선생님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네, 많이 드세요, 김 선생님. 잠시 후 그녀가 주문한 찜닭이 나오자 저희 세 사람은 말보다 배부터 채우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도 퇴근 직후라 배가 많이 허기졌는지 닭을 먹느라 저에게 시선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접시를 싹싹 비우고 나서야 그녀의 웃음소리가 시작되었어요. 와, 배부르다. 오늘 진짜 잘 먹었네요. 이 집이 맛집이긴 해요. 언제 와도 맛있다니까. 그러자 석준이가 급하게 자리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오늘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네. 그럼 태수랑 김 선생님은 그 커피라도 한잔 하고 들어가세요. 네? 뭐예요, 의리 없게. 석준아, 지금 가려고? 응, 먼저 간다. 태수야, 그럼 파이팅!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어요. 석준이가 파이팅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김 선생님이 눈치라도 챘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배시시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 저한테 고백하려고 약속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개 숙이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네? 그럼 다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누가 봐도 티나게 만들어진 자리잖아요. 저랑 이 선생님이 언제 밥을 같이 먹던 사이였어요? 그리고 유석준 쌤이 미리 귀뜸을 해줬어요. 이 선생님이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아, 석준이가 다 말했구나. 이거 너무 쑥스럽네요. 그런데 고백은 해야겠죠? 석준이 말대로 저 김민희 선생님 좋아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오래전부터 짝사랑해왔는데 이제야 고백하네요. 어머, 그래도 남자다운 면은 있네요. 순둥순둥해서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더니. 아, 그런가요? 이제 할 말을 했으니까 그만 일어날까요? 뭐야? 내 대답은 안 듣고 가려고요? 그냥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끝이에요? 뭐, 나랑 사귀자거나 데이트를 하자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김 선생님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진짜 순둥이 맞네. 으휴, 난 생각 끝났으니까 빨리 물어봐요. 저는 바보 같은 고백을 한 것도 모자라 김 선생님이 코치하는 대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랑 사귀실래요? 미니 씨? 좋아요. 사겨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왜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야, 고백을 받아줘도 난리네? 사실, 나도 이태수 선생님한테 호감이 있었어요.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조용하고 진득하게 자기 일 하는 모습이 꽤 괜찮더라고요. 여하튼, 우린 서로가 마음에 두고 있던 거네요. 앞으로 잘 만나보도록 해요. 이렇게 쉽게 제 마음을 받아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김 선생님은, 아니, 미니 씨는 의아하게도 저에게 관심이 있는 데다가 단번에 저를 남자친구로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전 어설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미니 씨의 리드로 여러 데이트를 이어나갔네요. 그렇게 1년의 연애를 하다 보니 저도 연애 고수까지는 아니었지만 미니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주며 제 마음이 한결같다는 걸 전해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여자와 꼭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여자는 절대 안 되고 미니만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전 미니에게 꽃다발과 반지를 준비해 한쪽 무릎을 꿇고 청혼을 했습니다. 미니야, 나랑 결혼해줘. 난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진심으로 사랑해? 어머, 뭐야?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자기 귀엽기만 한 줄 알았더니 멋지기까지 하네? 좋아. 자기 마음 받아주도록 할게. 우리 결혼하자. 정말이야? 난 미니 네가 거절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했는데 이렇게 쉽게 받아주니까 너무 고마울 따름이야. 태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받아주는 거야. 자기는 나밖에 모르는 데다가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잖아. 자기 같은 남자도 흔치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자기를 잡아야지. 내가 내 복을 발로 차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 아무튼 결혼하게 되면 전보다 나한테 더 잘해야 돼. 저는 행복의 비명을 지르고 미니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답니다. 얼마 뒤 저와 미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 또한 쉽게 받아서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신혼집은 저희가 다니는 중학교 근처로 마련했고 혼수는 알뜰하게 할인 매장으로 가서 마련해 미희의 부담을 줄여주었죠. 또 예단이나 예물 같은 것도 모두 생략해서 양가가 다툼 하나 없이 완벽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이나 뜨겁고 정열적인 신혼생활에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는 학교에서도 서로에게 응원하며 매 순간 웃음으로 마주했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닭살 커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답니다. 해가 바뀌어도 똑같았어요. 아내와 저는 평생 이렇게 둘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하며 2세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과는 다르게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저는 얼떨떨하면서도 아빠가 된다는 기쁨에 쾌재를 질렀네요. 자기야, 내가 진짜 아빠가 되는 거야? 당신은 엄마가 되는 거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우리를 반반씩 닮은 아이가 생기다니.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벌써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나 좋아? 그럼 진작에 아이를 갖자고 말을 하지 그랬어. 자기 나중에 우리 애가 태어나면 나는 완전 뒷전이겠는데? 그럴 리가 있나? 나한테 1번은 미희, 바로 당신이야. 네가 없는 내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고. 물론 우리 아이를 사랑하겠지만 자기만큼은 아닐 테니까 걱정은 붙들어 매라고. 그렇게 저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매일같이 헌신했습니다.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건 무엇이든 사다 주고 만들어 주었고 매일 안마도 해주고 태교를 위해 동화책까지 읽어주었죠.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결혼을 정말 잘한 것 같다며 감동했고 세상에 저 같은 남편은 둘도 없을 거라며 많이 기뻐했답니다. 이듬해 만삭이 된 아내는 학교에 휴직을 내고 미리부터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 준비를 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퇴근하면 곧장 달려가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진통이 찾아온 아내는 분만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 복도에서 기도하듯 손을 맞잡고 아내와 아기가 무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1시간 뒤 의사 선생님이 분만실에서 나오며 축하합니다. 그 예쁜 공주님이에요. 라고 말해주자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산모는 무사하고 아기는 손가락 발가락 다 있나요? 네, 모든 게 완벽하니 걱정 마세요. 이윽고 아내의 안위를 살피고 수고했고 고생 많았다며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신생아실에 있는 제 딸을 보며 행복의 미소를 실컷 지었습니다. 아내와 딸아이가 병실로 돌아오자 저는 꿈속에서만 해봤던 제 딸아이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정말 작고 예쁘고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저와 아내를 닮아 무척이나 아름다웠죠. 그런데 딸아이는 제 품에 처음 안기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말이에요.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곧장 아내에게 안겨주었어요. 그러자 딸은 다시 미소를 찾고 아내의 얼굴을 보고 배시시 웃었답니다. 자기야, 우리 딸이 자기만 따르네? 애기들은 본능적으로 엄마를 알아본다는데 아빠는 그렇지가 않은가 봐. 날 보고 왜 이렇게 우는 거지? 꼭 남 보듯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너무 속상한데? 여보, 걱정도 팔자야. 이제 막 태어난 애가 뭘 알겠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애기라서 우는 거야. 그렇겠지?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안아볼게. 나 우리 딸 너무 안고 싶어 죽겠단 말이야. 자기 벌써부터 나보다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네? 당신이 딸을 예뻐하는 건 좋지만 나 질투나지 않게 해야 해. 저는 당연히 알겠다고 대답했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 다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큰 소리로 엉엉 울어 다시 아내의 품으로 돌려주었네요. 딸아이는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 안기기는커녕 제 얼굴만 봐도 기겁을 하고 우는 바람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답니다. 저는 하도 답답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어쩌지 하는 심정으로 인터넷에 저 같은 아빠들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꽤 많은 아빠들이 아기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아이를 키웠던 사람들이 아이가 좀 크면 아빠를 잘 따르고 울지 않을 테니 묵묵히 기다리라는 조언의 글을 읽고 안심하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 마음을 비우고 딸아이가 조금 더 자랐을 때 애정 표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딸 곁에 다가가지 못하고 눈치 보듯이 몰래 딸의 얼굴과 조금씩 길어지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며 흐뭇해했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 딸은 저를 완강하게 거부해서 거의 안아보지도 못하고 지냈답니다. 게다가 아내는 딸을 육아하느라 저에게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아 집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런 날들이 쌓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를 연결해주고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석준이에게 술 한잔 하자고 부탁의 말을 전했어요. 석준아, 나 요즘 너무 외롭다. 딸은 내 품에 오려고 하지도 않고 아내는 육아하느라 나랑 눈도 마주칠 시간이 없다고. 너도 애기 낳고 초반에 나랑 비슷했냐? 아, 야, 애기들이 아빠를 거부한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태수 네가 그 상황이구나. 그런데 나는 아니야. 우리 아들은 나를 엄청 좋아해. 게다가 마누라하고도 부부관계가 완벽하지. 이게 사람마다 다른가 보다. 와, 이 자식. 야, 부럽다. 나는 가장이 되었어도 전혀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야. 야, 뭐 좋은 방법 없을까? 딸도 아내도 나한테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 말이야. 너는 여자 마음도 잘 알고, 육아도 잘하니까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나 좀 가르쳐 주라. 하지만 석준이는 그런 노하우가 어디 있냐며 애기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출산한 아내의 마음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내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태수 너희 집에 한번 들를게. 그 김민희 선생님한테도 너한테 관심 좀 가지라고 잔소리도 하고 말이야. 어때? 그래 줄래? 야,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다. 역시 석준이 너는 내 베스트 프렌드라니까. 그렇게 며칠 뒤 주말이 찾아왔고 약속한 대로 석준이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석준이의 얼굴을 보자 출산 후 저에게 보이지 않았던 밝은 미소를 지었네요. 유석준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그쪽도 가장이라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겠어요. 학교에는 별일 없고요.
왜 별일이 없겠어요. 김 선생님이 없어서 얼마나 허전한 줄 알아요? 김 선생님의 육아휴직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선생님들이 넘쳐난다니까요. 아니, 그나저나, 김 선생님은 애를 낳아도 어떻게 미모가 여전하십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대학생인 줄 알겠다니까요. 여전히 기분 좋은 말은 참 잘하시네요. 일단 앉아요. 제가 애기 보느라 집에 뭘 사다 둔 게 없어서 커피밖에 드릴 게 없네요. 아유, 김 선생님이 주시는 거면 커피가 아니라 커피 찌꺼기라도 감사히 받아야죠. 아내와 반갑게 대화를 나누는 석준이를 보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실행하지 못할 말들을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내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써먹으려는 생각이었죠. 이윽고 요람에 누워있는 딸아이를 발견한 석준이는 한달음에 다가가 장난감을 흔들며 까꿍 하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저에게 보여줬던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활짝 핀 꽃처럼 예쁘게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석준이는 한술 더 떠서 요람에 누워있는 딸을 들어 올려 자신의 품에 안았답니다. 이거 보라고. 태수야, 이게 바로 육아라는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나도 네가 한 것처럼 많이 해봤어. 아니, 더 한 것도 훨씬 많이 하면서 딸한테 재롱을 부려봤다고. 그런데 넌 어떻게 한 방에 내 딸을 웃게 할 수 있는 거지? 너를 보고 웃는 것 좀 봐. 나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미소를 지어준 적이 없다고. 아무래도 네 딸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좋아하나 보다. 석준이가 농담처럼 말하고 제 딸을 계속 품에 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오랫동안 보면서 질투가 났네요. 그리고 누가 보면 석준이와 제 딸이 부녀 사이라고 오해할 만큼 다정하고 애틋해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전 질투가 폭발해 버렸어요. 야, 석준아, 우리 딸 낮잠 자야 해. 그만 내려놔. 자식, 나한테 배우고 싶다 할 땐 언제고 까칠하게 구네. 알았다, 임마. 그리고 아내가 커피 세 잔을 가지고 거실로 나왔고 저희는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저만 대화에 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석준이는 옛날 일을 주제로 수다를 떠는데 너무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석준이가 워낙 여자들과 허물없이 지내고 말재간도 있어서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도 괜한 질투심이 폭발해버려서 삐진 표정을 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아내는 웃음을 지을 때마다 석준이의 팔과 허벅지를 툭툭 치기까지 하며 저에게 질투심을 더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석준이가 그만 집으로 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내는 아쉬운 얼굴로 자주 놀러 오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와 둘이 거실에 남자 입을 바로 닫아버렸어요. 자기야, 석준이 오니까 좋지? 오랜만에 봐서 좋네. 나 피곤해서 한숨 잘게. 혜령이 울면 나 깨워. 괜히 당신이 달래준다고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제가 대화를 시도해도 아내는 그런 식으로 말을 끊어버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불만이 있는지, 뭐가 섭섭한 게 있는 건지 물어봐도 그런 건 없다며 단답형으로 대답을 할 뿐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의 예방접종을 하라는 우편이 날라왔어요. 딸아이가 저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아빠 노릇을 하고 싶던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혜령이 내가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면 안 될까? 나도 부모인데 꼭 해보고 싶어. 뭐? 그건 안 될 소리야. 우리 딸 하루 종일 울게 할 셈이야? 게다가 육아휴직 중인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괜히 자기한테 떠넘기고 싶지 않아. 자기는 학교 일이나 신경 쓰셔. 제가 몇 번이고 부탁을 해봐도 아내는 연신 거절해서
딸과 가까워질 기회를 또다시 놓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계속 보내던 중 딸과 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어요. 처남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 해서 아내가 처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웬만하면 혜령이랑 당신까지 같이 가면 좋겠는데 예비 올케가 처음 오는 자리라 엄마가 조용한 자리가 되길 바라셔. 그래서 혜령이를 두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나 없어도 혜령이 잘 볼 수 있겠어?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당신은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볼 거야. 그럼 나야 잘할 수 있지. 다만 혜령이가 나만 보면 울어서 문제지. 이번 기회에 혜령이가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으이그,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소심하게 그 걱정인 거야? 어쨌든 심하게 울면 내 옷을 주든가 내 사진을 보여주면서 돌봐. 알겠지? 그래, 알겠어. 걱정 말고 다녀와. 처남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이윽고 아내 혼자 처가로 떠났고 저와 딸아이 둘이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딸을 안아 올려봤는데 역시나 제 얼굴을 보자마자 서럽게 울며 제발 놓아달라는 듯 온몸을 흔들었어요. 혜령아, 아빠야. 그 언제까지 아빠를 이렇게 싫어할 거니? 아빠 너무 속상해. 아빠 보고 웃어주면 안 될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기한테 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며 말하고 배고파할 딸에게 이유식을 타주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유식을 담은 젖병을 딸 입에 물려주자 쪽쪽 빨아먹으면서 금세 젖병을 비웠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기저귀까지 갈아주었는데 이번에는 울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게다가 처음 제 얼굴을 보고 배시시 웃어주는 바람에 저는 너무 기뻐 딸을 번쩍 들어 안았답니다. 이윽고 딸은 제 품에 안겨 웃음소리를 이어가다가 스르르 잠에 들었고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딸아이를 품에서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딸이 드디어 저와 친해졌다고 자랑할 생각이었죠. 정말 시간이 조금 지나니 모든 게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딸의 얼굴에 울긋불긋한 게 올라왔어요. 깜짝 놀란 저는 딸의 몸을 확인했더니 역시나 반점처럼 울긋불긋한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잠에서 깬 혜령이가 울기 시작하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우는 게 분명해 보였고 몸에 일어난 반응 때문이라는 걸 확신했죠. 그래서 전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고 딸을 안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빨리 진료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혜령이의 몸을 살피고 청진기를 대보더니 정확히 알기 위해 체열 검사부터 하자고 했어요. 잠시 후 주사바늘이 팔에 꽂히자 병원이 떠나가도록 큰 울음을 터뜨린 딸아이는 제 품에 다시 안겨서야 울음을 그쳤어요. 그리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 알레르기를 잠재울 링거를 맞게 되었고 30분이 지나서야 울긋불긋한 반점들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체열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저희 앞에 검사지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채령이 아버님, 그 채령이는 뭔가를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접촉성 염증을 일으킨 거네요. 그 환경이 바뀌거나 새 옷을 세탁하지 않고 입히면 가끔 생기는 질환이에요. 아, 네. 그런데 옷은 그대로 입혔고 환경도 바뀐 게 없는데 왜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래도 피부염이니까 그동안 만지지 않았던 것에서 옮았을 거예요. 집안에 뭔가 다른 게 생겼거나 그 새로운 사람과 접촉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채령이 환경에 많이 신경 써주세요. 그제야 딸아이가 왜 피부염이 생긴지 알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안겨보지 않았던 제 품에 안겨서 그렇게 된 거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저 때문에 딸이 아픈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중에 제 눈에 의사 선생님의 진료 차트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딸의 병명을 확인하려고 읽어보았죠. 그런데 혈액형 칸에 딸이 A형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딸은 O형이 분명하여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혜령이는 O형인데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요. 아니요, A형 맞습니다. 방금 체열 검사한 결과를 기록한 겁니다. 아닌데? 제가 딸 혈액형도 모르겠어요. 분명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을 때 받은 태아 기록지에 O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가끔 혈액형을 잘못 아는 아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혜령이는 분명한 A형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못 믿으시겠다면 다음에 다시 체열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세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O형이었기 때문에 A형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리를 열심히 굴려봤더니 아내가 혈액형을 A형인데 O형으로 잘못 알고 있어야만 제 딸의 혈액형이 A형의 혈액형이라는 게 이해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숨겼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와 혜령이가 잠들고 서랍장을 뒤적거리며 뭔가를 찾으려 했어요. 아내가 매일 육아일지를 쓴다는 걸 알고 있어 거기에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찾아봤죠. 하지만 어디에 숨겼는지 육아일지는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물건을 찾아냈어요. 아내의 헌혈증이었는데 O형이라고 진한 글씨로 적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 혜령이의 혈액형이 왜 A형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혜령이는 제 친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제 딸을 낳았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질 만큼 괴롭고 화났어요. 뭔가 착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며칠 뒤 다시 딸아이의 피검사를 받았는데 변함없는 A형이었답니다. 저는 혹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아내가 출산한 날 신생아실에 제 딸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바뀐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 몰래 저와 아내, 혜령이의 머리카락을 들고 병원에 찾아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제발을 외치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제가 의심한 대로 아내와 딸은 친자 관계였고 저는 딸아이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이미 진실은 밝혀졌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가 저를 두고 다른 남자와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전 가장 먼저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카톡과 통화 목록을 뒤져봤어요. 하지만 바람을 피웠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내의 승용차에 있는 블랙박스의 메모리 칩을 꺼내와 방에서 몰래 영상을 모두 뒤져보았어요. 하지만 영상은 모두 전방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차 안에 누가 타고 내렸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건질 게 있는지 확인해 보았죠. 이윽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희야, 오늘 태수한테 뭐라 둘러대고 나왔어? 내 동생 예비 신부가 온다고 뻥치고 나왔지. 내가 석준 씨 얼굴 보려고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란 말이야. 당신 마누라한테만 충성하지 말고.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너무 뒤늦게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몰래 만나고는 있지만 나한테는 민희 네가 전부야. 치, 그렇게 말하고는 집에 가면 자기 마누라랑 알콩달콩하게 보낼 거면서? 그거야. 가정을 유지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는 민이 바로 너야. 나도 마찬가지야. 아휴, 우리 사이를 다 까발리고 편하게 만나서 사랑하고 싶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이혼하고 우리가 재혼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걸 말이야. 그야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 그런데 우리 직업이 선생님이잖아. 불륜에 이혼이 소문나면 골치 아파져. 그리고 당신하고 태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내 딸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땐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린 계속 비밀 연애로 만족하면서 지내자. 이것도 나쁘진 않잖아. 스릴 넘치고 재밌지 않아? 영상 속 목소리의 주인이자 아내의 상간남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와 제일 친한 친구 석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두 사람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충격을 받은 저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분노했어요. 가장 믿고 사랑했던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몇 배로 힘들었답니다. 이튿날 학교에 출근해 석준이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증거로 필요한 게 하나 남아 있으니까요. 제 딸 혜령이가 그 자식의 딸인 걸 확실히 알기 위해 석준이가 쓰던 칫솔을 몰래 챙겨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가 나온 걸 확인했더니 역시나 제 딸은 석준이의 친자였습니다. 지난번 석준이에게 안기던 딸아이의 모습을 회상하니 핏줄이 당겨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저를 멀리하던 딸은 아빠가 아닌 낯선 아저씨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더는 딸아이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조금의 정도 주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이틀 뒤 학교를 퇴근하고 석준이에게 딸이 보고 싶어 한다 말하고 저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했는지 보이지 않았죠. 집이 조용하네? 그 김민희 선생님이랑 혜령이는 어디 갔어? 잠깐 나갔나 봐. 차라리 잘 됐네. 널 두들겨 패려면 단둘이 있는 게 나을 테니까. 무슨 소리야? 나를 팬다니. 지금 농담한 거지, 태수야? 석준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식의 얼굴에 주먹을 던졌습니다. 아야, 태수야, 왜 그래?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그건 이따 민희가 오면 말하고, 일단 좀 더 맞아라. 저는 아내가 오기 전까지 석준이를 실컷 두들겨 패줬습니다. 그러자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와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는 저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석준이의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지금 유 선생님을 때린 거야? 당신 절친을 이렇게 때린 이유가 뭐야? 김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태수 녀석이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려주질 않네요. 아이고, 나 죽네. 저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판단했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혜령이 내 딸 맞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당신 딸이 맞지. 그런데 왜 혈액형이 달라? 당신하고 나는 O형이잖아. 얼마 전에 혜령이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A형이라더라? 당신이 지금 뭔가 오해하고 흥분했나 본데.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거겠지. 아니,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묻는 거야. 병원에서 혜령이 피 검사를 2번이나 했다고. 설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혈액형이 다르다고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게다가 혜령이를 봐. 당신하고 붕어빵이잖아. 당신 이상해. 자기 애도 못 알아보는 아빠가 어딨어. 그래서 전 손가락으로 석준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애아빠 데리고 왔어. 무슨 애아빠? 설마 유 선생님을 애아빠로 생각한 거야? 아니, 무슨 근거로? 일단 혜령이 방에 두고 나와. 보여줄 게 있으니까.
아내는 침착하려 했지만 긴장한 걸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석준이 역시 바닥에 앉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아내와 석준이는 제 앞에 앉게 되었고 저는 유전자 검사지를 던지며 말했어요.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언제까지 속을 줄 알았니? 베스트 프렌드라는 놈이 내 아내를 꼬셔서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임신을 시키고 내 자식으로 둔갑을 시켜? 미니 너도 마찬가지야. 바람 피울 남자가 없어서 내 절친하고 그 짓거리를 해. 둘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가 엄포를 놓자 아내는 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 친구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고. 그리고 혜령이는 진짜 당신 딸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낳은 거야. 이 자식 애인 줄 알았더라면 낳지 않았을 거야. 아내는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자기 딸을 낳느니 맞느니 막말을 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아내는 딸을 낳고 혈액형을 들킬까봐 저모르게 위조한 태아 기록지를 보여줬던 거랍니다.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서 아내의 뺨을 날렸습니다. 더럽다 못해 천박하기까지 하구나. 내가 너 같은 여자를 사랑했다는 게 한심할 뿐이다. 유석준, 너도 똑같아. 태수야, 진짜 미안하다. 어쩌다 김 선생님이랑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러다 실수를 해버렸고 나중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랑에 빠진 거야. 이건 교통사고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라도 바로 잡을 테니까 네가 우리를 용서해 주라. 제발. 다시 주먹을 날려 석준이를 눕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덮어주고 세 식구가 같이 살자고 빌었고 태수는 자기 가족들한테 말하지 말아달라며 질질 짜며 빌었어요. 이것들은 변기통보다 더럽고 추악해. 아무렇지 않게 살자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를 내 딸로 키우라고? 석준이 너희 가정을 깨트리지 않게 입을 다물어 달라고? 웃기는 소리들 하네. 난 너희 두 쓰레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끝까지 복수해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최후의 통보를 하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블랙박스의 불륜 증거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가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석준이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녀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피해자였고 충격을 많이 받아 혼절까지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복수가 끝나면 안 될 일이었어요. 이런 두 쓰레기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게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했더니 징계는 가능하나 해임시키는 건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공무원이니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육청을 찾아가 제가 당한 사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조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며 저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는데 아내와 석준이를 파면시키겠다는 통보를 했답니다. 교사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데다 불륜에 혼외 자식까지 낳았으니 교육청 측에서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는지 자비를 베풀지 않고 두 년놈을 잘라버리고 만 거죠. 이후 저는 전처와 친구였던 놈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서 홀로 서기에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동료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전처는 혼자 애를 키우며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석준이는 이혼당하고 택시기사를 시작했다네요. 과거 행실이 크게 소문이 나서 학원 같은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교육업을 포기하고 택시기사로 전업했답니다. 제가 겪은 최악의 결혼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제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리라 믿고 있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